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수요일에 아침이 맑아왔습니다. 벌써 평일의 절반, 9월의 절반이 지났는데요. 시간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길 바라면서 수요일의 아침은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씩 활기를 띠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행인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의 경우 단기 상승을 보이며 1,800달러를 일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주요 저항선 이었던 1,500달러 돌파 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현재 1,800달러 부근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많이 내려갔지만 아직까지 50%대를 보여주고 있죠. 비트코인 상승은 곧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지속적인 상승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항선인 11,000달러까지 무난히 상승하여 다시 한번 12,000달러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네요. 최근 들어서 디파이에 관한 인기가 치솟고 있죠. 디센트럴 파이낸스의 약어로 탈중앙화 금융이라는 뜻인데 흔히 이자 농사로 더욱 유명하죠. 디파이 관련 코인들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인데 총 락업 가치가 85억 달러까지 급회복을 하였다고 합니다. 추가로 유명 애널리스트의 비트코인 상승 언급까지 나왔는데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파이의 총 락업 가치는 85억 달러까지 급회복을 했으며 플랜 B 또한 스톡투플로우 모델 갱신에서 비트코인 상승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내용으로 스톡투플로우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해외 애널리스트 크립토 미카엘의 경우 현재 비트코인 시장이 2016년 비트코인 시장과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2016년의 시세에서는 이제 완만한 상승 트렌드에 과정에서 큰 조정을 끼우면서 긴 조정 기간을 거쳐 최저점을 찍고 급상승을 했다고 하는데 현재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또 다른 애널리스트의 경우 알트코인의 상승이 끝나고 다시 한번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제목에 나오는 플랜 B의 경우 스톡투플로우 모델로 비트코인을 분석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의 가격이 슬슬 다음 스테이지로 오른다 언급을 했습니다. 스톡투플로우의 경우는 금이나 은, 비트코인 등 연간 생산량을 양으로 계산해 가치를 재는 모델로 사용하죠. 스톡투플로우 모델 이론 가격의 비트코인 적정 가치는 55,000달러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지날지 더불어 디파이의 락업 가치가 순식간에 급등해 85억 달러까지 급등했다는 내용은 생각보다 짧게 나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디파이 시장은 점점 성장할 것으로 보는데 현재와 같은 세계적인 경제 상황 속 비트맥스의 아서 헤이즈의 경우는 디파이가 답이다 언급할 정도로 잠재력이 큰 시장이죠. 현재 저도 해보려고 하고는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 익숙하지 않으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후에 직접 해보고 리뷰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내용으로 돌아가면은 이제 비트코인의 경우 55,000달러가 비트코인의 적정 가치이다 언급을 하고 있죠.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을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 이제 2021년 말이나 2022년 말이 꼬이네요. 2022년 초 비트코인의 새로운 신고점을 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 역대 비트코인의 반감기 차트입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씩 보셨을 그래프인데 첫 번째 비트코인 반감기 후 1년 만에 신고점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트코인 반감기 후 1년 반 만에 신고점을 달성을 했죠. 물론 그 전에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그 후 얼마 전 세 번째 반감기가 왔죠. 그래프와 마찬가지로 천천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반감기 후 1년, 두 번째 반감기 후 1년 반이 걸렸습니다. 차트대로 흘러 들어간다면 1년 반에서 2년 후 대략 내년 말에서 내후년 초쯤에 신고점 달성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매집을 하고 있죠. 지금 55,000달러 굉장히 높아 보이죠. 10만 달러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10,000달러 역시 몇 년 전에는 굉장히 높아 보였던 거 여러분들도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신고점 달성 시 비트코인의 입지는 지금과 어느 정도 달라져 있을지, 시가총액은 얼마나 커져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도적으로 안정되어 사람들의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현재 3월 발발한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후 지금까지 코로나는 점점 퍼지며 경제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이후 전 세계 경제 및 증시는 흔들렸죠. 비트코인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 기관 투자자의 경우 더욱 매집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는 비트코인 개인 투자자를 흔들었지만 기관 투자자는 더욱더 매집을 강화했다. 추가적으로 매집을 했다. 이런 내용의 헤드라인이죠.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자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개인 투자가와 기관 투자가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했다고 합니다. 2020년 1월부터 8월 초까지 온체인의 비트코인 거래 데이터를 조사 개인 투자자는 대부분 현금화를 시키며 관망을 했다고 하는데요. 반면 기관 투자가의 경우 비트코인을 축적했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8월, 9월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데 3월 엄청난 폭락이 있었고 8월, 9월은 완만한 성장세를 보였기 때문에 없어도 객관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움직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0.1BTC 이하 소액 거래의 투자자들은 높은 변동성과 가격의 급락을 맞이하게 되면 흔들리기 쉽다 언급되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1000BTC 이상의 거래 데이터를 보았을 때 비트코인이 $10,000, 1만 달러에 근접하면서 1000BTC에서 5000BTC 사이의 거래 대금은 가격 변동이 경직됐는데도 불구하고 6월 말부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상승세는 중앙은행의 경기부양책이 유형자산 매입에 박차를 가하며 기관 투자가와 거액 투자가들이 비트코인 적립에 그러니까 그 매수에 추가적인 매수에 주력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실제로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거래 건수만으로 명확히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투기적 가능성에 그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으십니까? 기관 투자가들은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급락시 박앤세일 한다는 느낌으로 계속해서 모으는 것이죠. 우리는 개미를 따라가야 할까요? 아니면 기관 투자가를 따라가야 할까요? 조금만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최근 들어서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의 신뢰가 무너지고 경제적으로 쉽지 않은 국가들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죠. 대표적으로 베네수엘라가 있는데요. 오늘은 나이지리아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지리아 증권거래위원회는 암호화폐 자산을 증권으로 분류를 했다고 합니다. 내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지리아 증권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 자산을 증권으로 분류하면서 제한된 암호화폐 규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이슈인데 잠잠하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암호화폐 규제 진행 중이라는 부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4일 공식 발표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SEC는 위원회가 암호화폐 산업 규제에 대해 세 갈래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EC는 또한 제한된 규제의 목적은 시장 효율성과 투명성을 증진하고 초기 기술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지난 2019년 9월 SEC의 경우 국내 자본시장에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이 포함된 것을 보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기 위해 위원회를 꾸렸다고 합니다. 최근의 개발은 신흥산업에 대한 진보적인 조치를 예고한 것이죠. 밑에 내용 그리 중요하지 않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이지리아의 경우 비트코인 관심도 1위로 꼽고 있는데 암호화폐 시장을 증권으로 규제한 나이지리아의 선택을 긍정적으로 봐야 할지 부정적으로 봐야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SEC의 경우는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이 났죠. 아직 XRP의 경우 재판이 진행 중인데 과연 나이지리아의 이러한 결정이 다른 국가들의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아니게 될지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는 초입 단계이다 보니 충분히 바뀔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리플사의 경우 300개가 넘는 파트너십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소식들이 계속 나오는 중인데요. 리플의 파트너사인 니움의 경우 영국 내에서 디지털 결제 서비스 라이선스를 취득했다고 합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의 파트너 니움 같은 경우는 영국 내 디지털 결제 서비스 라이선스를 취득했다고 합니다. 유투데이에 따르면 리플 파트너사 니움의 경우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에서 실시간 디지털 결제를 제공하고 전자화폐를 발행할 라이선스를 취득했다고 합니다. 브렉시트 협상 결과에 상관없이 니움은 리플 기술을 기반으로 EU 고객들에게 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죠. 니움의 경우는 동남아시아에서 실시간 해외 결제를 제공하는 디지털 결제 플랫폼인데요. 점점 확장해 나가며 리플사의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네, 니움의 경우 보시면 이미 비자와 파트너십을 맺었을 뿐 아니라 한 업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중국 송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리플사의 사업이 전 세계 곳곳에 퍼져나가는 중이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왜 XRP의 가격은 오르지 않는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안 팔기엔 너무 상승폭이 작고 팔면 또 오를 것 같은 코인계의 계륵, XRP 넓어져가는 점점 퍼져가는 사업의 확장만큼 XRP의 가격 또한 높은 폭으로 상승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도 강하게 드는 건 저뿐만이 아니겠죠.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 39포인트 대비 8포인트 오르며 47포인트를 기록했는데요. 약 11일 만에 공포 단계에서 중립 단계로 전환이 되었다고 합니다. 포인트의 경우 0포인트의 경우 공포, 100포인트의 경우는 낙관을 의미하게 되는데 9월의 절반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참 시간 빠르다 새삼 느끼는 것 같은데 9월의 마무리 10월의 초에는 다시 한번 7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점수를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공포 탐욕 지수의 경우는 유동성 거래량 각각 25%씩, SNS 언급량 설문조사 각각 15%씩, 비트코인 도미넌스, 구글 검색량 각각 10%를 기준으로 산출이 되게 됩니다. 평일의 절반인 수요일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며 저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